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25명, 100명 초반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등교 재개 이후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지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어제 125명 나왔다라고 발표됐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3,341명이 됐고요. 그중에서 국내 지역 감염 사례가 110명입니다. 그동안은 어제 다시 이제 한 나흘 만에 세 자릿수를 나왔어도 지역 감염은 99명, 두 자릿수였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닷새 만에 지역 감염 사례도 세 자릿수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수그러드나 했는데 다시 좀 확산세가 나오는 걸 봐서는 지금 감염 추세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하루 이틀의 증가함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증가세에 있지 않는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 발생하신 분이 이제 110분 중에서 92명, 그러니까 83% 정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좀 증가세가 보이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 네.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마 그때 조금 완화된 것이 혹시 지금 증가세에 영향은 있지 않는지 한번 주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방역 수칙 준수를 좀 소홀히 해서 다시 증가세에 들어간다면은 다시 좀 방역 고비를 조금 끈을 좀 조여야 될 시기가 다시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국내 확진자가 92명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확진자의 대다수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장소도 마트, 학교, 사우나, 어린이집,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좀 다양한데요. 다양한 고리들, 다양한 장소들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좀 더 방역 당국의 업무가 좀 과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소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갈 수 있는 노출되는 장소들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지역사회 곳곳까지 전파가 좀 드물었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어 있고 지역사회 누구나 특히 이제 무증상 경증 환자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진료를 받아서 확진되신 분도 있지만 조금 증상이 경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가거나 이제 검사를 안 받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시거나 차를 같이 마시는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감염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감염이 계속 진행되면서 조용한 전파가 계속 진행되면서 네. 우리 일상의 이제 소소한 공간들까지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이 그 내용면일 텐데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의 고령 확진자들이 하루에 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위중증 환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망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오늘 보면 또 이 사망자가 5명 추가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세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8월, 9월 들어서 이제 사망하신 분 한 90분 정도의 사망을 봤을 때 연령층이 대부분이 이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50분 이상 사망하셨고 또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이제 30명 이상 또 대부분 7, 80대 어르신들이 최근 발생한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의 어르신에게서 발생 비율도 높아지고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초기에는 20대 또 젊은 분들층 위주로 유행이 있었지만 또 8, 9월에는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어르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감염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또 많이 감염된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겠는데요. 네. 주로 이제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시설 같은 데 계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도 있지만 또 사회 활동이 또 활발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가 건강기능식품 또 체험관 이런 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감염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도 최대한 감염되지 않게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네. 또 이제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감염으로 감염되시는 가능성도 최대한 좀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 두 자릿수로 내려가나 했더니 숫자 낮추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있는 건데 선별진료소는 추석 연휴에도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 동네에 어디에 선별진료소가 있는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데라든지 이제 선별진료소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연휴에라도 증상이 생기시면 뭐 몸살이 난다든지 열이 있다든지 호흡기 증상이 생기신다든지 그러면은 꼭 한번 선별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같은 데 가셔서 이제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의료기관, 특히 선별진료소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지역사회 보건소도 이제 아마 연휴에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나 1339로 이제 문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연휴에라도 증상이 생기시면 꼭 진료를 받아서 네. 코로나19 감염은 이제 뭐 연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빨리 검사 받아서 이제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는 이런 노력들이 연휴에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들 쓰시는 지도 앱에 선별진료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68%가 이번 추석에는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대신에 여행을 가려는 분들이 좀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유명 관광지들이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제주도가 그 대표적인 곳일 것 같은데 뭐 정부도 이런 유명한 관광지의 방역 요원을 3,200명 정도를 배치하겠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이런 방역 요원을 늘리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데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연휴 휴가지에 가시면 조금 긴장이 좀 완화되시고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어떤 좀 캠페인이나 또 안내를 해드리면 또 다시 상기가 돼서 또 조금 방역 수칙을 다시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모든 시민들이 이제 잘 스스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도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는지 또 사람들이 많이 손이 닿는 곳이라든가 이용한 장소에 대해서는 표면 소독, 그러니까 충분한 소독제를 이용해서 잘 닦아주는 이런 것들이 상시 주기적으로 좀 일어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숙소를 썼을 때 네. 한 분이 이제 쓰고 나서 이제 다른 이용객이 이용하실 때 그렇죠. 충분한 소독과 환기 같은 것이 가능한가 그것도 조금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표면 소독이나 환기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분이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숙박 시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쯤 해서 정부가 추석 연휴에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를 할 텐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생계가 어려워지시고 추석 대목 같은 거를 좀 놓치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조금 보다 강화된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희생 덕분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누리고 또 경제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이 이번에 잘 마련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연휴에도 특히 이제 방역 일선에 계신 분들이 계속 쉬지 못하시고 계속 아마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또 아무래도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하게 소홀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한 어떤 감염 노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역시 종교 활동이나 종교 시설 또 종교 소모임 같은 것들도 연휴 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나 지인, 친지 모임은 대부분 안 하신다고 하지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좀 자제해 주시고 특히 이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고 이런 데는 마스크 착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가 있으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최대한 좀 모임을 자제하시거나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친지 가족 간의 모임, 여행도 걱정이지만 개천절 집회도 걱정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떤 형태의 집회여도 강력하게
금지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보수단체 일부에서 새롭게 제기한 방식 중 하나가 그 승차 집회,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브스루라고 흔히 이해하고 있는 그 승차, 차에 탄 상태에서 행진을 하면서 집회를 하겠다 이런 방식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이 감염병 전문가로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글쎄 이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차에만 타시고 이렇게 어떤 접촉이 없으면은 감염 전파 위험은 없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가 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거나 이제 창문을 내리고 또 누구와 대화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인지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뭐 이제 차에서 또 내려서 주변에 다중 이용 공용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혼잡하게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 또 밀폐된 공간에서 차 밖에서 또 접촉이 일어난다면은 감염 위험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차를 탄 채 이제 시위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방역 수칙을 좀 차에서만 한다면은 걸리진 않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뭐 화장실도 가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다면은 역시 이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 안에서 있는 게 안전하다라는 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과거에 이제 입시 설명회도 그렇죠. 뭐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해서 한 적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걱정됐던 것이 그 시기에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 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이 그 당시에도 좀 화면을 보면 그 자동차 간의 간격을 유지를 시키면서 사실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뭔가 그런 공간 거리가 차 간에도 거리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이런 시위를 시작한다면 이것도 위험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 실외에서 2m 이상 정도의 거리가 유지되면 크게 비말 감염 위험은 넘치는 않은데 그게 이제 실외에서 이제 어떻게 그것이 유지될 것인가 말씀하신 것 차량 간의 간격도 중요할 것 같고요. 탑승 위치라든지 또 이제 창문을 내리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가 조금 바람직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2m 이상 거리가 확보되면 마스크를 착용 안 하셔도 되지만은 그 거리 유지가 어려우시면은 마스크를 실외에서도 착용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또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경찰분하고 이제 또 어떤 접촉이나 있을 때 또 운전자 탑승하신 분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접촉이 일어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음을 8.15 광복절 집회 때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도 어떠한 변형된 형태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식약처가 상온에 노출이 된 독감 백신에 대해서 지금 정밀 검사를 하고 있죠. 500만 명 분 중에서 17만 명 분 정도가 상온에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백신의 경우에는 37도의 온도, 그러니까 지금 온도보다는 좀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24시간 정도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변질 없이 안전하다. 근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차에서 차로 약품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좀 상온에 노출이 됐다는 건데 이 정도면 변질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네, 변질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상온에 노출됐다는 것이 이제 어떤 온도에 얼만큼 노출됐는지 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지.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상온에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노출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뭐 기온이 15도에서 25도 사이니까 이제 여름보다는 조금 선선해진 날씨도 있어서 냉장 상태에서 잠시 상온에 노출돼도 그 내용물이 그렇게 온도 변화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일부 뭐 아스팔트 이런 데는 또 온도가 더 높을 수가 있기 땅에 때문에 내려놨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뜨거운 바닥에 바로 내려놨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것에 대해서는 샘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바닥에 닿지 않고 그냥 상온에 어느 정도 노출돼서 이송 과정에서 잠시 노출된 거라면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제 업체 말이 실제로 사실인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샘플에 대해 해당 백신에 대해서는 샘플을 추출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 사카 4백신의 경우에는 냉장 상태의 보관을 권고되고 있지만 상온에 노출돼도 잠시 노출돼도 문제는 없고 또 접종 직전에는 또 좀 상온에
좀 온도를 좀 맞춘 다음에 접종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통증을 또 유발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바로 차가운 상태보다는 이제 상온의 상태에서 또 내용물을 흔들어서 접종하도록 용법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이 이제 상온에 잠시 노출되는 것에 어떤 그 항원에 있는 단백질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킬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 백신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효능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생긴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효능이 사라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인플루엔자 사과 백신은 인플루엔자 중에서 여러 가지 아형에 대해서 이제 4가지 항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항원의 굉장히 미세한 차이들을 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 항원에 대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민한 차이가 좀 변형이 생기게 되면은 사과 백신으로서의 그러니까 항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분한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예. 사백신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좀 죽어 있고 이걸 이제 분해하거나 또 표면에 있는 단백질만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이러스가 거기서 뭐 이렇게 번식하거나 해롭고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변성된 단백질의 효능은 없을 것 같고 어떤 그 바이러스의 어떤 죽은 성분이 변형됐을 때 해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유해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식약처에서는 이번에는 그 유해성 검사도 하겠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효능과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확인이 끝나면 아마 이제 폐기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유료 백신 접종은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이러다 백신 동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돌고 있어서 유료 백신이라도 맞겠다는 사람들로 요즘 장사진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생기고 있는데 교수님 모신 김에 좀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유료 백신은 무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품질이라든지 뭐 제조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무료 백신을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이제 그 계약을 한 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 업체가 그 백신 제조사를 연락을 해서 백신을 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서 그 똑같은 백신 회사로부터 받아와서 그것을 이제 납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백신 성분 자체 제조사는 무료 백신이든 유료 백신이든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무료 백신은 국산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또 틀린 이야기네요. 아마 이제 업체에서 정부에 제출한 그 납품 확약서 회사들을 봐야 되겠지만 네네. 국내사 8개, 해외 수입 제품 2개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뭐 다양한 회사의 국산과 이제 해외 수입 제품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번에 문제가 됐듯이 유통망은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명 분 그리고 그중에서도 17만 명 분에서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일부 제조 차원에서의 뭐 유료나 무료 접종 대상이나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조사는 동일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제 유통하는 유통업체의 차이일 뿐이지 백신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500만 도즈는 한 유통업체에서 있었던 문제이고 그중에서 17만 분은 한 지역에 가는 그 부분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의 유통 단계의 다양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례별로 오늘도 이제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목되는 곳이 고향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여기에서 10명이 추가되면서 일주일 사이에 38명의 신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모두 이제 3층에 입소했던 사람들이 줄을 이루는 상황이어서 3층에 있었던 사람이 56명인데 이 중에 34명이 지금 확진된 상황이에요. 근데 처음에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입소자분들을 건물 내에 있는 체육관에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다 격리를 시켰다고 하는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저희가 그 이전에 이미 감염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 그 15일경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시설 종사자 분을 통해서 아마 이제 이 시설에 전염이 시작된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 시설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제 직원이 이제 2분이고 입소자가 총
229명 중에서 35명,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또 10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5일 이후에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이제 18일부터 3층 입소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체육관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제 분리한 상태에서 코호트 격리를 시작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이전에 노출됐다가 잠복기를 거쳐서 지금 이제 확진자로 이제 확인되는 사례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격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분들 내에서 이미 감염되신 분들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지만 추가적인 감염 확산은 아마 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내용도 좀 봐야겠습니다. 5월에 이태원 클럽발 확산 이후에 여의도의 한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여의도가 한번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의도에 있는 대기업하고요. 금융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의도라는 지역이 사실 유도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회사 내에서 어떤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같이 좀 친하게 근무하는 직장 동료라든가 지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차를 마시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는 감염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회사에서 어떤 공용으로 사용하는 밀폐된 실내 공용시설이 있다면 거기서도 좀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겠는데 좀 어느 정도 방역수칙 준수가 잘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좀 뭐 회식을 할 때도 다 같이 또 식당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회식 같은 건 없었는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건물 내에서 이제 철저하게 환기와 또 표면 소독과 같은 방역 조치를 잘 하고 또 공용 이용 시설 할 때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위생을 철저히 하셨다면은 대규모 감염 위험성은 많아 보이진 않지만 네. 아마 이제 추가적인 이제 검사 결과를 한번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영등포구 여의도의 증권사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지금까지는 5명이 나온 상황인데 같은 층에 있는 근무자들이 다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54명 중에서 지금까지는 145명이 음성이 나왔고 그중에 일부만 지금 양성이 나온 건데 회사 사무실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 배치는 거리두기를 해서 앉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나왔다면 앞서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지인들, 친한 그 직장 동료들끼리의 식사나 이런 과정에서의 옮겼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감염자 양성 나오신 분들 간의 그런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이제 또 좀 확진이 됐다면 혹시 어떤 공용 이용 시설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지 뭐 화장실이나 뭐 탕비실이나 뭐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데 노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정확한 역학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영등포구에서 한 동네 마트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추적을 해봤더니 개업식을 했대요. 그래서 개업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마트를 방문한 업주의 지인이 먼저 확진이 됐고 그 이후에 업주, 가족, 직원들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마트를 방문하신 고객분들도 접촉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16일 날 이제 마트 개업을 축하하러 오신 확진자 네, 방문객과 축하를 하러 오셨다.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아마 이제 사장님이 감염됐고 이제 가족하고 직원으로 감염이 전파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가 이제 어느 정도 환기가 되는 환경인지 또 이분들이 이제 근무하실 때 얼마만큼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는지 그리고 평소 이제 표면 소독 같은 방역 조치를 얼마나 준수하셨나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확산 여부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네. 이용하시는 방문객들도 얼만큼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이용하셨는지 이러한 요인들이 좀 결정할 것 같은데 매장 내 CCTV가 있다면 어떤 이분들과의 접촉 당시에 어떤 서로 마스크를 이제 코와 입을 모두 잘 가리고 착용하셨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 손님은 좀 밀접 접촉자, 이 손님은 좀 주의 관찰이 필요하신 분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밀접 접촉자로 의심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격리 권고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마트 내에서 전파가 된 건 아니고 마트를
열어서 축하한다 이런 자리에서 따로 감염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마트 내에 뭐 바이러스가 뭐 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제 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평상시 방역 수칙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위생을 잘 하셨다면 그리고 마트 내 환기를 충분히 하고 방역 조치를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셨다면 알겠습니다. 마트 내에서 자체의 어떤 큰 감염 위험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우려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학생 감염자가 나온 부분입니다. 등교가 재개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월중학교에 있는 3학년 학생이 확진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학교 내 전파 소식은 전해드리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교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고 한다면 이번 이 학생 감염 사례가 학교 내 전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좀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가족 중에 확진자분이 있어서 증상이 없지만 검사했더니 확진이 나왔다는 사례가 되겠고요. 예전 사례들을 봤을 때 이제 이 학생 중심으로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방과 후에 어떤 뭐 학원이나 다른 접촉을 통해서 친구들이 조금 감염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이제 급식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전파되는 소수 감염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감염 위험성은 있지만 그 학생들이 많이 감염되는 대규모 학교 내 집단 감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추가적인 이제 역학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밀집도 감소화 조치가 있어서 지금 3분의 1만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등학교는 3분의 2지만요. 학원 같은 경우는 비슷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기에는 밀집도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조치 300인 이상의 학원은 지금 이제 운영을 못하게 되어 예. 있기 때문에 이제 작은 학원이더라도 충분히 환기와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학원 내 감염 위험성도 좀 낮춰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비대면 원격 수업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올해 출시 또는 내년 여름에 개발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린이용 백신은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원래 이렇게 어린이용과 어른용이 따로 개발이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같은 백신이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임상시험은 다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되겠고요. 어린이에게도 맞춰도 될지는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별도의 임상시험을 해야지 우리가 어린이에게 맞춰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 다음에 이제 접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어른들보다 좀 까다로운 점이 많이 있어서 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어린이 수준에 맞게 또 설명도 잘해야 되고 또 어린이가 검사를 안 하겠다고 할 때도 그 뜻을 이제 받아서 중간에 그 검사를 또 임상시험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이의 또 특징 또 어떤 발달 단계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에 대한 별도의 임상 시험을 해서 효능과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이제 치명률 같은 것들이 많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같은 어떤 치명적인 사례는 없었는데 비교적 좀 경증이지만 그래도 어린이를 통해서 또 가족이나 어르신들이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상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는 어린이들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기전 자체는 어른용이나 어린이용이나 동일한데 임상시험을 해서 안전성을 검증할 때 표본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통 임상시험을 할 때 그러면 기존에 이제 다른 백신들을 개발을 할 때도 18세 이상을 먼저 그렇죠. 임상시험을 하고 나서 그 네. 뒤에 어린이용을 따로 한다라는 게 원래 이렇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른들이 먼저 안전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어린이에게 해야지 또 부모도 조금 쉽게 동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어린이들에게만 쓰는 어떤 병이 있는 어떤 치료약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백신과 같은 경우에 이제 성인을 먼저 해서 성인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걸 본 다음에 어린이도 안전한지 보는 것이 보다 조금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임상 시험을 할 때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나요? 치료제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어른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치료제는 대부분 이제 어른들에게는 안전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좀 치명적인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쵸. 보다 좀 까다롭게 특히 이제 성장기에 있고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더 신중한 투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교수님과 짚은 것처럼 독감 백신이 현재는 접종이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독감 증상하고 코로나19 증상을 좀 증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일단 어떤 바이러스의 차이에 의한 증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워낙 걸리시는 분들의 개별적인 임상 차이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인플루엔자에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분도 있고 심하게 계속 심한 근육통과 또 갑작스러운 고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루엔자의 특징이 되겠고 코로나19는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것처럼 발열과 근육통, 호흡기 증상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호흡기 이외에도 다른 감염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후각신경이나 미각신경을 바로 직접 침투해서 후각, 미각 신경의 기능을 좀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임상 증상 보고도 있고 또 어떤 임상 증상 발생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 본인도 이것이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별하시기 어렵고 의사도 이것이 이제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PCR 검사, 항원 검사를 해가지고 구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한 번 검사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